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한 열흘 좀 전에 스쿠버 다이빙 사고 관련 그 법원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고가 났는데 저한테 어떤 그 전문적인 내용을 좀 정언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게 참 여러모로 사고 당한 본인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그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사건 내용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그것이 결국은 저희들이 다이빙할 때 가장 중요한 법칙인 항상 호흡하고 절대 숨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그 법칙을 어겼을 때 생기는 이 폐팽창상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폐팽창상해 중에서 이제 가장 나쁜 경우가 뇌동맥공기 색전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이빙 교육 때, 그 다음에 이것도 교육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장비 사용 방법을 교육할 때, 그리고 이 결론까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입니다. 다이빙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래프가 이분이 나중에 보여준 컴퓨터에 있는 프로필입니다. 최대 수심은 16m 정도 됐고요. 평균 수심은 10.1m 밖에 안 됩니다. 안전정지 5m에서 3분 한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용했던 수트는 드라이 수트였고, 이분이 윙 시스템을 아마 그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그것을 입고 다이빙 했는가 본데, 그거하고 크게 관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안전정지다 했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데 한 3m 정도까지는 천천히 올라가서, 결국 3m에서 수면까지를 거의 막대처럼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력 조절이 안 돼가지고 뜬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뜨는 그 상황에서 숨을 참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면에서 스스로 막 킥을 해서 이동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배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서 그것을 다이브 리드를 하셨던 분이 쫓아갔는데, 거기서 의식을 잃고 결과적으로 이분이 보트 위에 올라와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했는데 뇌동맥 공기에 굉장히 다양한 동맥에 색전증이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이 프로필 사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마지막 8번 옆에 있는 짝대기에 어떤 상승 곡선이 거의 직선으로 치솟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빙 마치고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가, 이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가 아니고 뇌동맥공기 색전에 의한 중풍에 의한 사망이라면 거의 숨참기 상승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해서 여러 가지의 스쿠버 다이버 데스 사망사고, 이 공기 색전에 의한 거를 그 논문들을 쭉 찾아보니까 사실 이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두 케이스 리포트, 두 건의 사건을 정리해서 정례보고를 한 거고요. 이것도 숨참기 상승이 아니지만 일반 다이빙 후에 감압병이 왔는데, 즉 질소 버블이 몸에 많이 축적된 거죠.
근데 PFO라고 하는 병이 있는 분에서 이게 또 그 질소 버블이 PFO를 통해서 우측 심방으로 가서 이것이 뇌동맥 공기 색전을 일으키는 뭐 그런 케이스도 나와 있습니다. 이 스포츠 스쿠버 다이버들, 그냥 일반 다이버들에서 이제 감압병이 왔는데 이것이 그 동맥 공기 색전으로 이어진 것에 대한 또 하나의 그 리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폐과도 팽창상해요. 영어로는 LOEI라고 합니다. Lung Overexpansion, 과다하게 팽창했다는 거고요. Injury, 상해입니다. 이거 제가 그 몇 년 전에 이 다이빙 생리학을 번역하면서 이거를 제가 장애라고 번역을 해놓은 게 지금도 책에 이렇게 장애로 나옵니다. 인주리, 다쳤다는 거죠. 그래서 상해가 맞습니다. 이것은 숨을 쉬지 않고 숨 참기를 하면서 상승한 경우에 폐포가 터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것을 제 나름 어떤 영상으로 그 풍선을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용어를 썼는데, 사실 이 풍선의 고무 재질이 얼마나 유연성이 좋은지 오미드에서는 그게 터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고해 주신 강사분에게 제가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러 케이스 리포트, 정례 보고에 따르면 가장 얕은 수심에서 숨 참기 상승을 해서 동맥 공기 색전으로 인한 사망은 아니어도 폐팽창 상해로 인해서 피하기종이나 심지어는 폐기종 같은 게 생겼던 경우에 가장 얕은 수심이 1.2m입니다. 이게 이제 압력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를 찾아보면 1.4m 수심에서 숨참기 상승을 했는데 이분이 폐팽창 상해로 폐포가 파열되고 이때 동맥 공기 색전이 와서 사망을 한 경우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문헌에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 가지 정상이 있죠. 피하기종, 폐기종, 종격동기종. 종격동이란 그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 그 안에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공격이 들이차면 폐가 박동을 하는 것이 좀 힘들어집니다. 동맥 공기 색전이 가장 나쁜 거고, 이 중에서도 정말 가장 나쁜 것이 뇌로 가는 거죠. 그러면 즉시 이것이 중풍이라는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프리다이버와 스쿠버 다이버가 수중에서 함께 활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이 폐팽창 상해가 그 이유가 됩니다. 만약에 다이버가 10m 수심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프리다이버가 혹은 스노클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신나게 치고 내려와서 다이버에게 수비가 없으니까 공기를 좀 달라고 하면 다이버는 절대로 줘서는 안 됩니다. 같이 데리고 올라오는 게 가장 친절한 방법입니다. 그분이 숨이 차서 그렇다면요. 오히려 그때 공기를 주게 되면 그것이 고압의 압축 공기이고, 이 프리다이버 혹은 스노클러는 습관적으로 상승하면서 숨을 내쉬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폐팽창 상해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맥 공기 색전증입니다. 이게 AG라고 합니다. Arterial Gas Embolism요. 뇌 동맥 공기 색전이 동맥 공기 색전 중에서는 가장 악랄한 후유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뇌에 오는 공기 색전은 KG라고 합니다. CAGE, KG, C는 cerebral, 뇌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다이버의 경우 주로 폐팽창 상해로 옵니다. 주로
뇌동맥 공기가 색전이 오신 분의 경우는 나머지 증상, 피하기종, 폐기종, 종격등 기종 이런 것들이 거의 함께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 경우처럼 부검을 했지만 그 뇌동맥 공기 색전을 사망사고로 찍었지만 이분의 몸속에는 분명히 그 특히 목 옆에 어깨 쪽에 팔 쪽에까지 피하 기종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가 하면 폐 속에도 심낭 속에도 공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맥 공기 색전은 이 색전 중에서 가장 그 폐팽증 상해 중에서 가장 심한 경우고 거의 대부분이 그 나머지 증상들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 동맥에 공기가 들어와서 막히면 그 동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증상을 나타내겠죠. 만약에 그 동맥이 척추를 먹여 살리는 동맥이라면 척추 안에 있는 척수를 마비시키고 하반신, 경우에 따라서는 전신 마비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 다이빙 하면서 이런 무서운 이야기 하는 게 정말 싫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좋은 운동인데 이게 참 어쩌다가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네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폐를 먹여 살리는 동맥이 있습니다. 이리 공기가 들어가서 막아버리면 그 폐를 먹여 살리지 못하고 폐가 서서히 괴사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뇌로 가는 것은 뇌가 신경조직이고 가장 빨리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금방 뇌가 괴사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머릿속에서 피가 나는 게 중풍이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혈관에 어떤 찌꺼기가 막히는 게 중풍인데 공기로 인한 색전이 와서 중풍의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실제로 질소버블이 많이 생겼을 때 이것이 우측 폐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 감압병 이야기죠. 근데 이 우측 폐로 들어왔는 질소버블이 PFO 원형화 개존증이 있는 경우에 내가 주로 뭐 어떤 이유로든지 다시 압력 평형을 위해서 발살바를 세게 한다든지 하면 거의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경우도 다른 감압병 증상을 대부분 나타내는데 드물지만 뇌동맥 공기 색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뇌동맥 공기 색전이 꼭 숨참기 상승만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법정 다툼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어졌습니다. 자,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가이드 혹은 버디의 태만이 있었나? 문제는 이 명확하게 버디가 지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룹 다이빙을 하면서 누군가 리드를 했습니다. 다이브 센터, 그 다음에 센터장의 책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 다이버가 있습니다. 다이브 센터에서 혹은 보트 위에서 리더가 당신은 다이빙을 하면 안 된다 하고 금지시킬 수 있는 이 금지를 하는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전날 망년회라고 하긴 그렇고 그 다이브 센터에 오신 다른 손님분하고 합석을 해서 술을 조금 마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보면 술이 깨지 않은 숙취 상태로 다이빙을 했는데 그거를 하도록 허락한 것은 다이브 센터나 혹은 다이브 리더의 책임이 아니냐라는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 다음 이 다이버가 첫 다이빙을 하고 나서 뭐랄까 보트 위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패닉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이빙을 쉬고 세 번째 다이빙을 3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 다음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다시
두 번째 다이빙을 하고 그 다이빙 끝나고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첫 번째 다이빙에서 이분이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상태에 처해졌었다면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이브 마스터가 본인이 하겠다고 다이빙을 하겠다고 해도 다이브 마스터가 안 돼. 당신은 다이빙하면 안 돼. 라고 했었어야 하느냐. 이것도 다툼이었습니다. 드라이수트를 입었었고요. 그날 그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장비 사용이 미숙했던 거 아니냐는 어떤 다툼이고, 이 새로운 장비를 판 사람은 그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이브 센터 주인이나 보트에서 그 배를 몰았던 어떤 선장,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던 가이드분들은 과연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 다음에 저한테 그분들이 요구하는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이분을 소생시킬 수도 있었는데 다이빙 가이드께서 혹은 센터 주인께서 소홀해서 구조에 실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다툼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이 다이버로서, 여러분들은 다이브 마스터로서, 여러분들은 다이빙 센터 주인으로서 이 사건에서 아마 뭔가 좀 이렇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이버 분들이 다이빙 리조트에 찾아와서 다이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뭐 요즘은 주로 강사분들이 같이 와서 그 강사분 책임하에 다이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많은 그 다이빙 샵들은 내가 가이드를 해줄 테니까 가이드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는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제 감기에 걸렸어요.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럴 때 다이빙을 금지시킬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이버 자신입니다. 다이브 센터 주인은 본인만큼 본인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시켜드리는 거고, 본인이 판단해서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 진술을 받는 다이브 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이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뭔가 체크가 되면 다이빙을 안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거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이빙을 하고 안 하고의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고,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다이빙 센터에서 이거를 다이빙 하지 말라고 말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못하게끔 장비를 뺏어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다이빙 교육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법칙, 뭐 10가지를 제시하는 데도 있고요. 7가지, 3가지. 제가 이 안전한 다이빙을 위한 팁 10가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 제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스쿠버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다이버라면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항상 호흡하고 절대 숨을 참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법칙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 폐팽창 상해입니다. 우리가 5m, 10m 수심에서 열심히 호흡기 되찾기를 하면서 호흡기를 입에서 뺐을 때 버블을 내게 만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로 계속 숨을 내쉬고 입안에 호흡기가 물려 있으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습관을 키우기 위한 거죠. 그 다음 또한 버디 다이빙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준비한 그 내용 중에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누가 하든지 간에 내가 교육을 받았던 강사 혹은 그 장비를 파신 분 혹은 본인 스스로도 얼마든지 그 장비에 대한 연습을
얕은 수심, 제한 수역, 수영장 등에서 그 장비에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이분이 그게 다 익숙해졌다고 보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 차례 가서 새 장비에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다이빙 컴퓨터를 샀는데 사용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게이지입니다. 수심계고 뭐 시계이며 그 정도죠. 그러나 어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실 때는 그 장비의 사용 설명서 혹은 전문가의 설명을 잘 듣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사고의 경우를 제가 보면 오랫동안 일반 부력 조절기 BC 혹은 BCD라고 하는 거요. 자켓형의 부력 조절기를 쓰다가 윙 타입으로 바꿀 때도 가장 중요한 차이는 공기 배출에 있습니다. 공기 배출이 우리가 자바라를 위로 들어가지고 디플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공기가 쭉 빠지는데 윙의 경우는 그것이 아래쪽으로 고정을 시켜놔서 물론 하강할 때 한번 빼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걸로 공기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그 자바라를 아래쪽 그 어깨 스트랩에 붙어 있는 고무줄에 고정하지 마시고 밖으로 내놓는 게 좋습니다. 주로 그 윙에 붙어 있는 디플레이터 줄로 당겨서 우리가 수평 자세를 유지하면서 공기 그 조절을 하는 것은 뭐 별게 아니죠. 그러나 처음 그걸 사게 되면 지금 현재의 윙 시스템에는 우리가 당겨서 빼는 덤프 시스템도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의 경우는 구입해서 좀 연습을 하고 바다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게 뭐 제가 내리는 결론이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참 안타까운 다이빙 사고가 가끔 이렇게 납니다. 이 다이빙 사고는 절대로 이 머피의 법칙 때문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벌어질 일은 언젠가는 벌어진다고 하는 이 머피 대의의 말씀보다 문제는 부족한 교육, 훈련, 그리고 연습에 의해서 오는 사고가 많습니다. 이분이 과연 3m에서 어떻게 해서 부력 조절이 안 되고 급상승을 했으며 사실 3m까지 잘 올라왔기 때문에 급상승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뜰 때 호흡만 한번 신나게 쭉 내뿜었으면 이 사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습관화 될 수 있는 우리가 근육 습관이라고 합니다. 다이빙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과 우리는 안전 다이빙을 위한 안따, 즐거운 다이빙을 위한 절따에 대한 항상 준비하시고 또 그 준비한 것을 잘 실행에 옮기셔서 우리가 항상 안따, 절따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